지난 강연에서 일본에서 버블이 어떻게 형성되고 붕괴됐는지, 버블의 붕괴가 일본 경제에 어떤 후유증을 남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버블의 붕괴 후 일본 경제는 오랜 저성장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터널에서 나왔나 싶으면 다시 들어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지금의 일본은 과연 어떤 사회일까요? 지금의 일본 경제는 얼마나 약하고 또 얼마나 강한 걸까요? 오늘 강연에서는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본인들은 그 과정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위기의 일본 경제, 과연 한국은? 2부, 잃어버린 20년의 교훈입니다. 자, 버블이 붕괴됐습니다. 1990년에는 주식시장이 붕괴됐고요. 1991년에는 부동산의 버블이 꺼졌습니다. 그 뒤에 일본 경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981년부터 1991년 그 10년 동안 일본의 연평균 실질 GDP 증가율은 4.4%였습니다. 그런데 1992년부터 2002년까지 그 10년 동안은 연평균 증가율이 0.5%입니다. 그야말로 반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교편을 잡은 것이 1999년입니다. 그때 막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랜 저성장이 지속되는지, 이 이유를 가지고 일본인 학자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학 석학들까지 이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파가 두 파로 갈렸습니다. 총 수요에 문제가 있다는 파와 총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파였습니다. 제가 일부에서 경제 성장을 말씀드릴 때 총 공급과 총 수요가 다 함께 증가해야 그래야 경제가 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사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물건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은 경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총 수요의 문제는 우선 자산 가격이 붕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부채는 가만히 있는데 자산만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증가를 하죠. 이제 투자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감소하고요. 투자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기업이 공장을 잘 짓지 않고 기계를 잘 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 수요의 일부분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고용과 임금이 불안하니까 소비도 위축이 되죠. 그리고 또 1996년부터 15세부터 64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소위 말하는 고령화가 시작됐습니다. 고령화가 시작되면은 소비가 역시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요. 디플레이션 기대 심리로 해서 지금 소비하지 않고 소비를 나중으로 이연시키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년에 자동차 값이 올해보다 더 싸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올해 자동차를 사지 않고 내년에 사자, 이렇게 내년으로 소비를 미루게 되죠. 그러면 올해 소비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총 수요가 역시 약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처방이 있을 수 있겠나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편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의 돈으로, 정부의 재정으로 물건들을 시장에서 살 수가 있겠죠. 수요가 부족하니까 정부가 대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금리를 인하시키고 우리 경제에 돈을 더 많이 돌게 해서 사람들이 보다 쉽게 돈을 빌리고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팽창적인 통화 정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 기대 심리,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일본의 경험을 보고 경제학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바꾸는, 즉 내년의 물가가 올해보다 낮을 것이라는 그런 심리가 아니고 내년의 물가는 올해보다는 높을 것이다 하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로 바꾸는 정책,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그 처방이죠. 총 수요에 대해서는. 그리고 총 공급 쪽에서는
제가 자본과 노동력과 또 기술과 인적 자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 같으면은 교육 수준도 높고 인적 자본은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노동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0년 정도부터 일본에서는 노동 시간도 많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은 감소한 것이 맞고요. 그리고 기술에 있어서는 기술은 여전히 진보하지만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술 진보가 상당히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가 감소했다고 말씀드렸죠. 투자가 감소하니까 자본 축적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본도 과거만큼 늘지는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처방이 가능할까요?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노동력이 감소를 하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에 참여를 하게 하면은 노동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또 기업의 생산성이 약화되는 생산성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문제는 기업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변신할 때 그리고 기술의 진보를 이룰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요 쪽이 지금 문제다. 그러니까 총수요를 증진시키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쪽과 그렇지 않다. 총수요보다는 총공급이다. 구조개혁을 하고 기업들이 빨리 보다 효율적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서로 맞붙었는데 굉장히 뜨겁고 오랜 논쟁이 지속됐지만은 결국에 1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지금은 둘 다 문제였다. 수요도 문제였고 공급도 문제였다. 수요에도 대책이 필요하고 공급에도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디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이렇게 위험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기대를 인플레이션 기대로 바꿔야 된다. 내년에는 물가가 오를 것이다 하는 기대로 바꿔야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됐고요. 이런 주장을 한 대표적인 경제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적이 있는 폴 크루만이라는 미국의 경제학자인데요. 이 경제학자가 세계 최초로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우선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실시한 양적 완화를 보겠습니다. 이 양적 완화는 정책 금리는 0%대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요. 본원 통화라는 것을 무제한으로 증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제한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뉘앙스로 본원 통화라는 것을 증가를 시키는데 이 부분이 약간 어렵지만 뒤에 아베노믹스에서도 나오니까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시중은행들은 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채권들도 시중은행들은 가지고 있죠. 이 시중은행은 또 중앙은행에 예를 들어서 한국 같으면은 한국의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은 한국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국민은행은 한국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이 한국은행에 가지고 있는 그 계좌를 일본에서는 당좌예금, 중앙은행 당좌예금이라고 하는데 이 당좌예금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이걸 가지고 소비자와 기업에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좌예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일본은행은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마구마구 사들이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 대가로 시중은행의 당좌예금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은 당좌예금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 당좌예금을 그대로 두면은 이익이 될 게 없죠. 그러니까 그 당좌예금을 인출해서 이제 기업과 가게에 대출을 주는 것입니다. 기업과 가게에 대출을 주는 순간 돈이 우리 경제에 늘어나게 됩니다.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의 당좌예금을 잔뜩 가지고 있으니까 이 당좌예금에서 기업과 가게에 대출을 해줌으로써 거기에서 대출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내려고 하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대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양적 완화의 하나의 목표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끝없이 이 시중은행의 당좌예금을 늘려서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우리 경제에 돈이 더 많이 풀리도록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면은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때까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네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 이걸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중은행에 국채를 사가지고 시중은행에 당좌예금을 늘려주고 이 당좌예금에서 대출이 계속해서 발생하도록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사람들의 기대조차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바뀌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이 양적 완화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이런 양적 완화를 세계 최초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양적 완화가 2001년에 시작됐는데, 이 양적 완화와 동시에 일본에서 수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고이즈미 수상인데요. 고이즈미는 원래 제가 1999년에 일본에 교수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갔을 때 이 고이즈미는 차기 수상으로 그렇게 주목을 받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개혁 없이 성장 없다라는 슬로건, 성역 없는 개혁을 내세우면서 일본 사회는 변해야 된다, 일본 경제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 하는 선거운동을 펼쳤는데, 이게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부터 제가 TV를 보는데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던 고이즈미라는 사람이 계속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민당 내에서도 오랜 저성장 때문에 인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을 우리가 총재로 세워야 그래야 선거에서 이겼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총재 선거에서 1등 후보가 아니었던 고이즈미가 결국에 총재가 되고, 또 자민당이 선거에서 이겨서 제1당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2001년에 고이즈미가 수상이 됩니다. 그리고 고이즈미가 내세운 그 개혁이라는 것들이 하나씩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이 국채가 너무 많이 발행이 됐다, 정부 부채가 너무 많다, 정부 부채의 GDP에 대한 비율이 너무 높다 해가지고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1년에 발행하는 국채의 양을 30조엔 아래로 유지하겠다 하는 것을 공약을 내걸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이 도산하면서 부실 채권이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 이걸 처리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좀비 기업들을 계속 연명을 하게 했습니다. 이 고이즈미가 좀비 기업은 어쩔 수 없다, 망하게 내버려 둬야 된다, 그리고 부실 채권은 처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부실 채권 처리를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 우체국들을 포함한 그 일본의 우정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적자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고이즈미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정부 세금으로 계속 메꿔주니까 적자가 계속 발생한다, 민영화하겠다 주장을 했고요. 또 미국식 효율성을 도입하겠다, 일본은 기업이 어려운데도 잘 해고를 못하고, 또 기업이 좀 더 슬림화돼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도 잘 그렇게는 못한다, 기업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그것을 서포트하겠다, 그것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고 수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일본 경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2001년 고이즈미가 수상이 됐는데 2001년, 2002년은 세계 경제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또 IT 버블이 꺼지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또 고이즈미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국채 발행을 30조엔 이하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재정 지출을 좀 억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경제가 안 좋은데 재정 지출까지 억제가 되니까 경제가 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GDP의 증가율이 0.4%밖에 되지 않았고요. 2002년에는 제로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제로 성장이죠. 그러니까 고이즈미의 개혁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던 일본인들을 실망을 많이 해서 취임 초에 80%나 되던 지지율이 한 40% 정도, 반토막이 나는 그런 것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채 발행을 30조엔 밑으로 유지하겠다 하는 공약은 우선 포기를 했고요. 그런데 부실채권 처리는 꾸준히 밀고 나가서 8%가 넘는 부실채권 비율을 2%대로 낮추는 것은 성공을 했습니다.